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팀 버튼 감독님의 다크 섀도우를 해보겠습니다. 2012년 작이고요. 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이어서 이번 다크 섀도우 역시 평점이 최악입니다. 네이버 네티즌 평점은 5.87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기자 평론가 평점은 6.36입니다. 그리고 왓챠 평점은 5점 만점에 2.7이고요. 참 박하죠. 4.8만 명이나 이런 2.7점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외국 사이트를 보면 IMDb는 10점 만점에 6.2, 로튼토마토 전문가 평가는 35%, 100% 만점입니다. 로튼토마토 대중 평가는 46%, 그리고 메타크리틱 전문가 평점은 55점, 유저 평점은 10점 만점에 5.9입니다. 최악이죠. 평점만 보면 마치 팀 버튼의 폼이 떨어진 것만 같아요. 팀 버튼은 정말로 감을 잃어버린 걸까요? 이 작품은 누군가의 말처럼 팀 버튼 최악의 작품일까요? 팀 버튼의 전성기이자 리즈 시절은 이미 지나가 버렸고, 그는 매너리즘에 빠져서 영화를 못 만드는 감독으로 되어버린 걸까요? 자, 한번 논리적으로 이 문제를 따져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평점을 낮게 준 영화는 정말로 객관적으로도 영화의 완성도 면에서 수준이 정말 낮은 걸까요? 우리 경험상 당시의 대다수 일반인들이 해당 영화의 평점을 낮게 줬다 하더라도 작품성이 높은 작품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미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대중이, 많은 사람들이 평가를 박하게 했다고 해서 객관적으로도 그 영화가 수준이 낮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죠. 자, 평가를 한 사람들의 숫자가 객관성과 늘 1대1로 매칭되는 건 아닙니다. 다수도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어떤 편견에 갇힐 수도 있고,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대중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을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어떤 편향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해당 작품에 대해 얼마든지 잘못된 평가는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중은 객관적이지 않죠. 대중은 다수를 상징할 뿐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평점이나 왓챠 평점을 우리는 절대적 신뢰 지수로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 자료 정도로, 많은 이들이 현재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요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작 해당 영화를 본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점을 안 매기죠. 댓글은 더더군다나 달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화를 보고 자기만의 감상과 자기만의 느낌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 채 살아갑니다. 특정 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평점을 남기고 댓글을 달죠. 이런 건 영화 평가뿐 아니라 뉴스 댓글에도 주로 보이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댓글 다는 소수가 마치 다수를 대표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환상, 과대 대표되는 현상을 주의해야 한다고 늘 경고합니다. 댓글의 경우 좋아요를 많이 받은 순부터 그 상위 노출되잖아요. 보통 이런 댓글들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좋은 문구들로 구성되는 경우가 잦죠. 자극적이거나 선정적이거나 웃기거나 매력적인 글들이 좋아요를 많이 받죠. 그래서 댓글과 영화는 어쩌면 별개의 영역에서 각자의 매력을 뽐내며 사람들을 유혹하는지도 모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방금 극장에서 보고 나왔다고 칠게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반응이 궁금해서 네이버나 왓챠에 들어가서 해당 영화를 검색합니다. 우선 평점을 보겠죠. 평점을 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잠정적 평점과 비교해 봅니다. 내 생각과 사람들의 평점이 비슷하면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 하면서 기뻐하겠죠.
반면 나와 사람들의 평점이 다르다면 고개를 갸우뚱하며 의아해하겠죠. 그리고 아래 댓글들을 좋아요 받은 순서대로 읽습니다. 읽으면서 피식 웃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잘 썼다 감탄하기도 하죠.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뿌옇게 머릿속을 부유하던 이 해당 영화에 대한 내 생각이 점차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한두 마디 정도로 해당 영화를 정리해보고 끝입니다. 더 이상 평가는 수정되거나 정정될 가능성을 상실해버리죠. 즉 우리는 검색을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얻고 더 정확하게 평가했다고 확신하지만 정작 우리는 숫자로 표현된 별점에 나의 원래의 별점을 정정하게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의 별점과 댓글 하나하나에 영향을 받아서 나의 원래 생각을 나도 모르게 고쳐먹게 되는 것이에요. 정작 나의 원래의 생각과 나의 별점은 검색을 하면 할수록 희미해지고 변경될 뿐이죠. 이런 것이 군중 심리이자 대세에 편승하는 편향이다. 이래서야 공정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직 대중이라 불리는 불특정 다수의 편향적 판단만이 있을 뿐이죠. 자, 인터넷에 노출되는 별점은 말 그대로 평균이기에 극단의 별점들은 그러한 의견들은 자연스레 사라지겠죠. 천편일률적으로 별점은 하나의 수치로 요약돼서 보여질 뿐이죠. 그래서 우리는 별점과 댓글의 순기능도 있지만 그 악영향과 부정적 기능에 대해서도 인지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부터 대중의 별점, 대중의 의견에 그렇게 많이 흔들리지 않기로 했어요. 특히나 한국인들은 남의 눈치를 많이 보는 경향이 강해서 어려서부터 그런 학습을 많이 받아와서 무엇을 하든 중간만 가려고 하고 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별점이나 평가도 대세에 편승해서 가려는 경향성이 두드러진다고 봅니다. 어쩌면 이건 전체주의일지도 모르죠. 획일화니까요. 예술을 어떻게 모든 사람이 똑같게 느낄까요?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사태인 것이죠. 자, 전문가 평점이라고 객관적일까요? 전문가들은 나보다 좀 더 많이 공부하고 영화를 좀 더 많이 봤으니까 아무래도 좀 더 정확하겠지. 물론 맞는 말입니다만 아무리 평론가라 할지라도 평론가 역시 사람이기에 자기가 본 영화 리스트, 자기가 고민한 생각의 바운더리, 자기가 배운 학문 안에서만 평가할 뿐이죠. 엄밀히 말하면 그 누구도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성이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개념입니다. 모두가 지극히 주관적인 말들을 마치 객관적인 양 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표현이겠죠. 객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남는 건 오직 주관뿐이겠죠. 내 생각입니다. 각자가 자기 생각을 말하고만 있다면 중요한 건 자기 말의 근거겠죠. 주관이 객관으로 인식되려면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득하거나 설득당하면 그때부터 객관이 되겠죠? 자, 이제부터라도 어떤 영화를 보고 나서 평점을 보지 않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댓글도 보지 말고요. 단 나의 생각을 심화시키는 훈련을 해보는 겁니다. 인터넷상의 소수의 익명의 글, 익명의 평점에 놀아나는 게 아니라 친구들과 해당 영화에 대해 신나게 한번 토론해 보는 거죠. 다수가 다수에게 자기 생각을 어떻게든 맞추려고 발악하는 이 시대에 나부터라도 나만의 생각을 끝까지 파고들어서 나만의 경험에 비추어 말해보자, 이런 겁니다. 제가 시네브로를 시작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도 나만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였어요. 특히 이렇게 글로 써보는 훈련이 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흐릿하던 생각도 글로 쓰면서
저절로 정리되는 경험을 저는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화 얘기로 돌아가서 이번 영화 다크 섀도우 역시 대중의 평가, 대다수 전문가들의 평가가 최악이죠. 누군가는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때부터 팀 버튼은 몰락의 길을 걸었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시간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상대적으로 악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오해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번 작품 다크 섀도우 역시 저는 많은 이들이 오해하고 있다고 확신해요. 팀 버튼을 옹호하고 응원하는 입장으로 이번 평론을 해볼까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저의 논리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일 저와 의견이 다르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는 다만 저의 주관을 말할 뿐이죠.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싶을 뿐입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게요. 여러분은 평론을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사람마다 평론의 정의는 제각각이겠죠. 질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니까 좀 더 범위를 좁혀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평론은 무엇이다 라는 이런 긍정적 정의 말고 평론은 무엇이어선 안 된다, 이런 부정적 정의를 내려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평론의 본질을 좀 더 정확하게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평론은 어떠해서는 안 되는 걸까요? 평론은 비난이나 비방이 아닙니다. 욕이나 감정 배설도 더더욱 아니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영화뿐 아니라 드라마, 웹툰 같은 어떤 매체에 대해 평가해보라고 그러면 비난하거나 심하면 대놓고 욕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말들은 보통 한두 마디로 끝나버리고 말죠. 더 이상 긴 말할 것도 없고 감정의 배설물로 치부되는 몇몇 단어로 끝내버리고 마는 거죠. 자, 결론부터 말하면 비난과 욕은 평가라고 할 수 없겠죠. 모든 평가가 객관적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리 주관적인 평가라 할지라도 그 주관성이란 변명으로 창작자에게 정서적 모욕을 준다면 그것은 인격 모독일 뿐이겠죠. 나의 부정적 감정을 남에게 평가나 평론의 이름으로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저는 평론이란 사랑 고백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평론은 태도의 문제이고 삶의 자세의 문제이죠. 내가 영화를 진정 사랑하느냐, 내가 그 감독을 정말로 사랑하느냐, 그 작품을 미치도록 사랑하느냐, 오직 이 세 가지 질문만이 영화 평론에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사람의 글과 말은 뉘앙스부터 다를 수밖에 없겠죠. 미움이나 시기, 질투, 불안, 우울, 걱정, 근심 같은 부정적 감정을 잔뜩 안고 하는 평론은 아무리 현란하고 논리적으로 보여도 근본부터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 누가 그런 부정적 감정의 덩어리를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긍정은 긍정을 낳고 부정은 부정을 낳죠. 오직 사랑만이 사랑을 불러일으키는 법입니다. 영화평론은 사랑이란 감정의 반석 위에서 이성의 논리적 집을 건축하는 작업입니다. 자, 여러분은 누군가 좋아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그 사람이 사랑스러워서 고백을 결심했다면 나의 모든 말과 모든 행동을 그 사람 앞에서 극도로 잘 보이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말, 최상의 스타일을 보여주고 싶을 거예요. 나의 목적은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가르치려 드는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사귀는 거죠. 친해지는 거죠. 그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느끼는 거죠. 그러려면 모든 것을 나가 아니라 바로 그 사람에게 맞춰야겠죠. 그래야 언젠가 그 사람의 선택을 받아서 그 사람과 사귈 수도 있을 테니까요. 영화평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모든 관계는 주고받는 거죠. 영화는 생명체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죽어 있지만 살아 있죠. 모든 작품은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죠. 이 생명체와 나는 소통하고 싶고 서로 알아가고 싶고 궁극적으로는 사랑하고 싶습니다. 하물며 강아지와도 우리는 잘 지내보기 위해 강아지 앞에서 온갖 애교를 부리죠. 강아지가 자신의 모습을 어떤 사람한테 가장 잘 보여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누군가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누구에게 가장 잘 보여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이겠죠. 영화가 자신의 영화다움을 어떤 관객에게 가장 잘 보여줄까요? 자기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자, 모든 것은 주고받는 관계성 속에 있습니다. 과학에서 말하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은 전 우주에 다 통하는 법칙이죠. 어떤 대상을 내가 힘을 줘서 밀면 그 대상은 반드시 동일한 힘으로 나를 밀어냅니다. 내가 대상에게 힘을 준 만큼 나도 반드시 똑같은 힘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게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이런 물리적 세계와 동일하게 감정의 세계, 이성의 세계에서도 동일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우주는 이렇게 궁극에 가서는 모든 법칙들이 하나로 통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러한 우주의 이치, 이런 법칙을 안다면 왜 제가 영화를 사랑해야 한다고 누누이 강조하는지 이제 좀 깨달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영화를 미워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은 결단코 제대로 된 평가를 내릴 수 없겠죠. 영화가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을 온전히 보여주지 않을 테니까요.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죠. 오직 사랑으로만 사랑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원리가 작용하기에 제가 팀 버튼을 사랑하고 팀 버튼의 모든 작품을 사랑한다고 당당히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분석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도 역시 다크 섀도우를 별 5개 준 이유에 대해 제 나름의 항변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 영화의 대중평가가 낮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팀 버튼은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식대로 늘 하던 대로 만들었을 뿐인데 관객들은 팀 버튼 식대로 영화를 보지 않았죠. 그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팀 버튼 영화는 팀 버튼이 의도한 대로 보아야 재밌어요. 당연한 말이죠? 관객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보아온 일반적이고 무난한 영화들에 자꾸 팀 버튼 영화들을 억지로 끼워 맞추려니까 재미가 없는 것이죠. 퍼즐을 맞추려면 제대로 된 지점에다가 정확히 그 모양을 끼워 맞춰야 들어갑니다. 이건 팀 버튼뿐만 아니라 모든 아티스트들의 작가주의적인 경향이 짙은 영화들을 볼 때 필수적 마음가짐이라고 봐요. 미술관에 미술 작품을 보러 가는 경우를 상상해 볼게요. 작가에 대한 사전 정보나 이해가 깊지 않으면 해당 작품이 난해할 수밖에 없겠죠. 특히 현대 미술은 작가의 의도를 철저히 연구하고 공부한 다음에 보아야 제대로 보이죠. 즉 관건은 관객의 눈높이에 영화나 작품을 맞추는 게 아니라 관객들이 해당 영화에 자기 눈높이를 맞춰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영화뿐만이 아니라 소설, 시, 그림, 음악, 모든 장르, 모든 예술 장르가 다 그러하죠. 관객은 그래서 해당 감독에 대한 애정이 깊어야 됩니다.
아는 만큼 보이고 사랑하는 만큼만 보여요. 자, 생각해보죠.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즉 어떠한 추가적인 정보나 공부나 연구 없이도 어떤 작품이 이해되고 공감된다고 칠게요. 그러면 그건 이미 예술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술이란 삶에 어떤 충격을 줘야 합니다. 삶에 도전을 주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전과 다른 변화를 주어야 하죠. 예술은 편하지 않고 불편합니다. 예술은 뻔하지 않고 색다르죠. 그렇게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난해하다는 말에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람은 아직 배울 자세가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모든 낯선 것들은, 모든 새로운 것들은 반드시 난해할 수밖에 없어요. 시가 어려운 이유는 시가 어떤 새로움을 품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시나 시인을 탓할 게 아니라 그 시의 세계관을 못 알아보는 내 관점을 탓해야겠죠. 팀 버튼이 위대한 이유는 대중성과 예술성 중간에 있기 때문입니다. 팀 버튼은 자기 색깔을 분명히 지니면서도 대중들을 늘 어느 정도 만족시켜 왔어요. 그는 전적으로 예술 영화만 찍는 감독이 아니라 할리우드 감독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팀 버튼이 대중을 고려하고 배려하는 영화적 부분들은 관객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정작 팀 버튼이 추구하는 자신만의 예술 세계를 관객들은 애써 배제하고 무시한다는 거죠. 이러한 괴리를 공부하지 않는 게으른 관객들이 팀 버튼의 영화편 평점을 낮게 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팀 버튼 다움이란 무엇인지, 팀 버튼의 영화를 어떻게 독해해야 좋을런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우리 채널에서 이미 팀 버튼 특집으로 17편의 영화들을 다뤄왔기 때문이에요. 이미 다크 섀도우는 18번째 팀 버튼 특집이죠. 저는 최대한 이번 편에서 팀 버튼만의 특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노력해보겠습니다. 이번 편은 한 감독의 작품을 처음부터 시간순으로 착실히 정주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방송이에요. 이것이 다른 영화 채널과 차별화되는 우리 채널만의 강점이다, 장점이죠. 사실 모든 공부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영화도 감독별로 파고드는 게 가장 확실한 공부 방법론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중구난방으로 특히 개봉순으로 보아서는 맥락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공부란 맥락을 잡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영화에 대해 어떤 자기만의 맥락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 쿠엔틴 타란티노, 리들리 스콧, 팀 버튼에 대해 자신 있게 그 감독들의 특징과 성격, 포인트들을 설명할 수 있어요. 맥락을 잡고 우리 채널에서 그 감독들의 전 작품을 정주행하면서 공부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영화 역시 원작이 있습니다. 다크 섀도우의 원작은 ABC란 방송국에서 1966년부터 1971년까지 방영된 동명의 드라마입니다. 이처럼 팀 버튼은 늘 원작이 있는 작품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재창작해서 내놔왔어요. 왜 팀 버튼은 순수 창작이 아니라 재창작의 공을 들이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도 저는 지난 에피소드에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모든 가수가 싱어송라이터가 될 필요는 없죠. 노래만 잘하는 가수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팀 버튼은 대본 쓰는 길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는 거죠. 미장센만 잘해도 되니까요. 팀 버튼의 관심은 텍스트가 아니라 이미지에 있습니다. 텍스트는 할리우드에 널리고 널린 전문 작가들이 대신 잘 해주겠죠. 원작이 있는 까닭에 팀 버튼은 영화를 시작할 때 거의 항상 옛날 나레이션,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식으로 나레이션을 깔면서 들어가요. 나레이션은 팀 버튼식 판타지 세계로 관객들을 안내하는 길라잡이 구실을 합니다. 관객들은 팀 버튼의 영화가 판타즘을 인식하면서 그 영화를 보죠. 철저히 허구이고 철저히 가상의 세계라는 것을
알면서 본다는 거예요. 특히 판타지일수록 자신의 판타지성을 초반부터 이렇게 대놓고 알려야 관객의 이입을 돕습니다. 이런 장치적 효과의 유용성을 팀 버튼은 알고 있었던 거죠. 팀 버튼은 이번에도 인트로를 맛깔나게 뽑아냈어요. 여기서 인트로라 하면 프로듀서가 누구고 감독이 누구고 배우가 누구고 이렇게 이름 하나씩 나오면서 배경음악 깔리는 그 인트로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팀 버튼 영화를 보는 재미 중 하나는 인트로 디자인의 디테일을 관찰하는 겁니다. 팀 버튼의 모든 영화들의 인트로 디자인은 각각의 개성을 갖고 제작되었습니다. 인트로만 모아서 봐도 훌륭한 작품이 될 정도로 보는 맛이 정말 뛰어나요. 솔직히 인트로 시퀀스를 잘 만드는 감독은 팀 버튼이 거의 유일한 것 같습니다. 대다수 감독들이 인트로를 지겹게 흘려 보내잖아요. 배트맨은 로고를 확대해서 구석구석 비추다가 마지막에 배트맨 로고가 등장했고,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는 초콜릿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흥미롭게 보여줬죠. 이번 다크 섀도우에서는 인트로에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인트로를 건너뛰고 다짜고짜 영화의 서사가 전반부에 나와요. 주인공 바나바스 콜린스 역의 조니 뎁의 나레이션으로 사건의 전말이 설명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신대륙 미국 북동부 깡촌 마을로 이주한 콜린스 가문은 콜린스포트의 산업을 일으키고 마을 전체를 부유하게 만들었어요. 15년에 걸쳐 대저택 콜린 우드를 짓기도 했죠. 이렇게 콜린스 가문은 잘 나갔습니다. 바나바스 콜린스는 하녀들과 숱하게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죠. 그러다가 한 하녀 안젤리크의 시기와 질투를 사게 됩니다. 그녀는 마녀였어요. 안젤리크는 콜린스의 부모님을 죽입니다. 대저택의 상부 구조물이 떨어져서 사고사처럼 보이게 했던 거죠. 이래서 바나바스는 슬픔에 빠지지만 이내 조세트라는 여인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를 바닥 청소를 하며 지켜보던 안젤리크는 저주하는 마법을 걸어서 조세트가 절벽으로 걸어가 바다로 뛰어내려 죽게 해요. 바나바스 역시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바나바스는 되살아나요. 마녀 안젤리크의 저주에 걸려 뱀파이어가 된 것이죠. 안젤리크는 바나바스를 가질 수 없다는 걸 알자 마을 사람들을 부추겨서 그 바나바스를 관에 가두어 쇠사슬로 꽁꽁 묶어서 땅에 생매장해버립니다. 자, 이 지점에서 갑자기 현대로 시간은 점프합니다. 중세 시대극에서 현대물로 배경이 변화한 것이죠. 배경음악은 7080 팝송이 은은하게 깔립니다. 여기 나오는 노래들이 정말 좋아요. 어떤 여인이 열차를 타고 이동 중입니다. 여인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보죠. 사연 있는 여인 같습니다. 먼 전경으로 다양한 각도로 열차를 찍어요. 카메라가. 미국의 풍경이 정말 아름답죠. 이때 드디어 인트로 자막이 하나씩 등장합니다. 회사 타이틀 같은 카테고리가 나오다가 팀 버튼 필름, 다음에 조니 뎁이 나옵니다. 조니 뎁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음악은 고조되죠. 의도적 연출입니다. 조니 뎁을 강조한 거죠. 일반적 상황이라면 조니 뎁 이후 다른 배우들의 이름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그런데 바로 다크 섀도우란 제목이 딱 등장해요. 자, 이 상황을 예민한 관객이라면 의아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팀 버튼은 단도직입적으로 영화 제목보다 조니 뎁이란 이름만을 배우 중 유일하게 앞세워 보여줬어요. 이 영화는 조니 뎁의 영화라는 의미이죠. 그리고 자막은 뒤에도 연달아 나오는데 프로듀서의 그라함 킹과 조니 뎁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영화는 조니 뎁이 배우뿐 아니라 프로듀서도 맡은 것이죠. 자, 이 영화의 특이점은 조니 뎁과 팀 버튼이 합심해서 만들었다는 것이네요. 물론 이 작품에도 팀 버튼의 페르소나 헬레나 보넴 카터가 나옵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팀 버튼과 조니 뎁이 궁극적으로 만들고 싶은 영화는 무엇일까요?
왜 두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작업 동지로 계속 부르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걸까요? 두 사람의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다크 섀도우는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그 영화의 정체는 영화라는 결과물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겠죠. 다크 섀도우의 소재이자 주제는 한마디로 뱀파이어와 마녀의 대결입니다. 뱀파이어 역할을 조니 뎁이 맡았습니다. 에바 그린은 마녀 안젤리크 역을 맡았는데 조니 뎁보다 인상적인 역대급 연기를 해냈어요. 팀 버튼과 조니 뎁이 이 영화를 제작한 건 뱀파이어와 마녀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아주 단순하죠? 모든 욕망은 심플합니다. 심플해야 한 방향으로 치달을 수 있겠죠? 엄밀히 말하면 복잡한 욕망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섹스를 하고 싶고 돈을 많이 벌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은 것이죠. 사후적으로 욕망을 과대 포장하여 욕망이 복잡해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기 변명이죠. 따라서 이들의 욕망 또한 지극히 단순화해서 직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버튼의 욕망은 노골적으로 그의 작품에 전시되어 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울 게 전혀 없죠. 팀 버튼은 그동안 자신의 취향을 끊임없이 대중에게 의도적으로 노출해 왔습니다. 어떤 감독을 안다는 건 그 감독의 취향을 안다는 것과 다르지 않겠죠. 프랑켄슈타인, 인조인간, 드라큘라, 외계인, 목없는 기사, 거인, 연쇄살인마. 이런 어둠의 전제들이 팀 버튼 작품들에선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변조되어 주요 인물로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확고한 취향이자 욕망이었죠. 팀 버튼은 자신의 욕망을 스크린에 잘 표현해줄 존재로 조니 뎁을 선택했던 것이고요. 조니 뎁은 가위선, 에드우드, 슬리피 할로우,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드, 앨리스에서 그 각각의 역할들을 조니 뎁이 아닐 경우를 상상조차 못할 정도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이제 팀 버튼과 조니 뎁에게 남은 건 뱀파이어와 마녀 정도였어요. 다른 거 다 했으니까요. 어쩌면 이 작품은 이 두 사람에게 필연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소재가 정해졌으니 나머지도 하나씩 알아봐야겠네요. 데니 엘프먼은 이번 작품에서도 탁월한 음악 선곡을 보여줍니다. 특히나 배경이 1970년대 미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유행했던 곡들을 성공하죠. 화면과 음악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자, 이 영화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뱀파이어와 마녀가 나오니 호러, 즉 공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공포라고만 하기엔 무언가 설명이 많이 부족한 느낌입니다. 공포의 종류도 무수히 다양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어떤 공포냐, 어떤 호러냐 하는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공포의 범위가 너무 넓어서 범위를 좁혀 자세히 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유튜버 중에 추더라는 분이 있어요. 이미 아시는 분도 있겠습니다만 구독자가 138만 명에 달하는 인기 유튜버입니다. 이 추더라는 분의 주요 컨텐츠는 어떤 가수를 따라잡기 하는 제목으로 하는 모창 컨텐츠예요. 예를 들면 빌리 아일리시 따라잡기 이런 제목으로 한번 검색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추더님은 특유의 밝고 해맑은 표정으로 또 열정적으로 개그 컨셉처럼 설명해 주세요. 해당 가수 빌리 아일리시의 목소리를 듣고 그 자리에서 따라 부르면서 분석을 해주시는 것이죠. 추더님이 분석한 빌리 아일리시의 창법은 몽중 뚝뚝 창법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뭔 말인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추더님에 따르면 아이유는 속닥 까마귀 창법이고 아리아나 그란데는 주원 소환 떼쓰기 턱모터 창법 그리고 박봄은 2NE1의 박봄은 가글 고구마 창법, 겨울왕국 엘사는 꿀꺽 까마귀 창법, 베게리는 물방울 고구마 창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창법 명칭은
추더님께서 자기 스스로 분석하시면서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명칭이겠죠. 저는 그 어떤 음악 평론가보다도 추더님이 하시는 작업이 대중적이고 전문적이라고 보여져요. 방금 창법을 분석한 추더님의 영상들은 최소 조회수가 100만 회 이상입니다. 외국인들도 많이 봐요. 댓글도 많이 달렸어요. 그만큼 전 세계인의 공감을 사고 있다는 소리이겠죠? 제가 하려는 영화 평론도 추더님의 창법 분석과 그 맥락에서 일치해요. 오늘날 영화 평론가들이 대중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 학문적인, 그 학술적인 이야기를 고지식하게 지루하게 나열하기 때문이겠죠. 평론가들과 같은 극소수 전문가들끼리만 읽는 글이 오늘날의 영화 평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는 대중의 수준이 낮아서라기보다는 평론가들이 각성하고 천상에서 대중 곁으로 내려와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추더님의 위대함은 자기만의 창법 분석으로 자기만의 용어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하던 이 영화 다크섀도우의 장르가 호러라는 지점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이쯤 되면 제가 무슨 말을 전개할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추더님은 기존에 우리가 익숙해 들어왔던 창법 구분 용어를 쓰지 않으셨죠. 음악 장르를 보면 힙합, 발라드, 팝 이런 용어를 쓰지 않으셨죠. 이런 장르 구분하는 단어만으로는 어떤 가수의 창법을 제대로 분석하기에 너무 카테고리가 광범위하죠. 어떤 래퍼를 보고 힙합 장르라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것도 말하고 있지 않은 게으른 접근법입니다. 그래서 추더님은 어쩔 수 없이 디테일하게 창법을 설명하기 위해 자신만의 용어를 만든 거겠죠? 속답 까마귀 창법, 가글 고구마 창법 이런 식으로 말이죠. 지금 우리가 진행할 작업도 바로 정확히 이런 작업입니다. 만약 누군가 팀버튼의 영화가 호러라고만 말한다면 이 사람은 아무 분석도 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호러인가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기만의 구분법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평론가의 독창성이 발휘되는 것이고요. 저는 궁극적으로는 추더님처럼 저만의 독창적인 명칭들을 개발해서 쓰는 게 목적입니다. 자, 다크섀도우의 장르는 나무위키를 보면 로맨스, 멜로, 코미디, 공포라고 나와요. 네이버를 찾아보면 멜로, 로맨스, 공포, 코미디라고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 네 가지 단어만으로 이 영화는 충분히 설명된 걸까요? 각각의 장르를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죠. 로맨스, 멜로는 하나로 묶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로맨스, 멜로는 한마디로 곡 중에서 주인공들이 연애를 하면 갖다 붙일 수 있는 장르 명칭이에요. 역시 이 영화도 연애 이야기네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뭔가 설명이 더 필요하죠? 그리고 코미디라는 장르는 웃기기 때문에 붙는 명칭이죠. 공포는 공포스럽기 때문에 붙는 명칭이죠. 자, 누구나 다 아는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새삼스럽게 반복하려니 제 자신도 민망해지네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러한 장르명만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제대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기존의 장르명, 달코 다른 장르명으로 이 영화를 정의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이 영화를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한번 볼까요? 코미디라고 이 영화를 정의해버리면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코미디라고 이 영화를 정의했어요. 팀버튼은 명백히 실패하고 있습니다. 코미디는 누군가를 박장대소 터지게끔 웃겨야 하는데 이 영화에 나오는 개그 포인트들은 빵빵 터지지 않고 실소를 자아내게 만들어요. 주인공 바나바스 콜린스가 200여 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로 왔기 때문에 벌어지는 에피소드들이거든요.
시간의 격차로 인해 발생하는 콜린스의 부적응 때문에 웃음이 유발되는데, 예를 들면 포크레인을 보고 노란 용이라고 한다든지, 아스팔트를 보고 이상한 땅이라고 한다든지, 맥도날드의 M자 표시를 보고 메피스토라고 부른다든지, 밤에 라이트를 켜고 달려오는 자동차를 악마의 눈이 날 시험한다 생각해서 맞서겠다고 선다든지, 이런 식의 개그입니다. 과거의 사람이 현대로 왔으니 충분히 가능한 설정이고 상황이죠. 이건 마치 풍차를 거인이라 생각하고 돌진하는 돈키호테식 개그라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개그 포인트들은 흥미롭긴 하지만 정신줄 놓고 볼 정도로 웃기진 않습니다. 그저 피식피식하는 웃음이 간간히 흘러나올 뿐이에요. 자, 이 영화를 공포라고, 호러로 정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팀 버튼의 공포는 도무지 무섭지 않아요. 뱀파이어가 된 바나바스 콜린스는 우리의 다정한 이웃처럼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그가 부활해서 공사장 인부 아저씨들의 피를 차례로 빨아먹을 때에도 무섭지 않아요. 빌런 역으로 나오는 마녀 안젤리크는 무섭다기보다는 카리스마가 넘칩니다. 이 영화의 어떤 장면도 소름 돋거나 오싹하거나 밤잠을 설칠 정도의 공포를 함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팀 버튼은 공포 장르에서도 실패하고 만 것일까요? 자, 이 영화를 멜로 로맨스라 봐도 어정쩡합니다. 마지막에 주인공의 사랑이 결국은 이루어지긴 하지만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절한 사랑도 아니고 가슴이 먹먹할 정도의 가슴 아픈 사랑도 아니에요. 자, 팀 버튼은 이 영화를 정의할 수 있는 그 모든 장르들에서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과연 그럴까요? 멜로도 실패, 공포도 실패, 코미디도 실패, 다 실패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심지어 전문가와 평론가들조차도 이 영화가 포방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각각의 장르에서 여지없이 실패하고 있다고 판단해서 이 영화의 평점을 그토록 낮게 줬던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달라요. 팀 버튼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장르의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방금 전까지 설명한 코미디, 공포, 멜로, 로맨스, 이 장르들의 공통된 특징은 뭘까요? 한마디로 과도함입니다. 과도함. 음식 맛으로 따지면 싱거워선 안 되고 지나치게 짜거나 지나치게 맵거나 지나치게 달아야 관객들이 만족한다는 거죠. 장르 구분에는 이런 인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코미디로 어떤 영화를 정의해버리면 그 코미디 영화는 무조건 미치도록 웃겨야 해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건 공포 영화야, 호러야, 이렇게 부르려면 그 영화는 반드시 소름 돋게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야만 합니다. 호러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멜로 로맨스야 라고 부르려면 사랑의 감정이 폭발하듯이 두 남녀가 뜨겁게 격정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억에 남을 만한 사랑이어야 한다는 거죠. 미지근하면 안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겨우 관객들은 만족하죠. 평론가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바로 진정한 코미디야, 이게 바로 로맨스고 이게 바로 공포야, 이렇게 불러준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장르 구분의 해악이에요. 특정 장르는 사람의 감정을 극단으로 치닫도록 만듭니다. 사랑 중에는 잔잔한 사랑도 있는 법인데 그런 사랑이 더 많죠. 극단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묘사하게끔 로맨스 장르는 감독을 몰아붙여요. 자, 영화 장르는 그 어떤 장르든 간에 장르가 붙는 순간 마치 MSG를 잔뜩 넣은 과도한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처럼 사람의 혼을 빼놓습니다. 이게 장르에 충실한 영화들의 치명적 단점이에요.
웃음의 종류와 질감도 너무나도 다양하죠. 모든 웃음의 다양성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빵빵 터지는 그런 큰 웃음만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감독은 무리수를 두고 무리하게 되죠. 팀 버튼은 애초부터 사람들의 이런 장르 노름에 참여할 의지도 생각도 없었습니다. 왜 그가 괴짜라고 불리울까요? 괴짜는 평범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상식으로부터 벗어나 있다는 뜻이죠. 팀 버튼은 자기만의 장르를 구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티스트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것이죠. 이런 감독은 기존의 장르 구분법으로 포착하려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팀 버튼이 공들여 묘사하고 있는 장르명을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고 새롭게 이름 붙여야 합니다. 사실상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화들은 그 나름의 장르가 따로 존재해요. 엄밀히 따지면 공포, 코미디, 멜로 장르는 없는 것이죠. 기존의 장르 명칭이 영화 생태계를 획일적으로 동일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팀 버튼의 장르는 무엇일까요? 유튜버 추더님처럼 저도 저만의 장르 명칭을 팀 버튼 감독님께 붙여봤습니다. 그 장르명은 바로 이래요. 들어보세요. 이상한 나라의 크레이지 매드 피플, 그레이 레인보우 크리스 말로윈, 고딕 캔디 초코 뱅글뱅글 판타지, 잔잔덜덜 훈훈 잔혹동화, 중심은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입니다. 좀 길죠? 총 5줄입니다.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하나씩 보죠. 먼저 이상한 나라의 크레이지 매드 피플을 설명해 보도록 하죠. 팀 버튼 작품들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모두 미쳤어요. 정상성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명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들이 사는 세계도 미쳤고 그 사람들도 미쳤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건 괴상한 나라, 기이한 나라, 기묘한 나라라고 해도 말이 됩니다. 크레이지와 매드는 사실상 미쳤다로 뜻이 같죠? 하지만 일부러 이어붙여서 미친 상황을 더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 버튼 영화의 장르는 이상한 나라의 크레이지 매드 피플이에요. 다음으로 그레이 레인보우 크리스 말로윈을 설명해 볼게요. 그레이는 회색입니다. 회색. 팀 버튼의 모든 주인공들은 회색 얼굴을 하고 있죠. 팀 버튼의 기본 베이스 색감은 회색빛이죠. 회색은 죽음을 뜻합니다. 레인보우는 회색 빛깔 위에 덧발라지는 무지개 빛깔을 뜻해요. 그래서 팀 버튼의 색감은 마냥 화사하지만은 않고 회색을 머금은, 즉 죽음을 머금은 무지개색이에요. 크리스 말로윈은 크리스마스와 할로윈을 합성한 단어입니다. 팀 버튼의 공포는 할로윈의 공포와 많이 닮아 있어요. 할로윈은 사람들이 거리에서 공포를 즐기는 날이죠. 그 공포는 떨리도록 무서운 그런 일반적 공포가 아니라 즐길만 할 정도로 살짝 무서운 재밌는 공포입니다. 할로윈에 크리스마스에 신나고 설레는 분위기가 더해지면 팀 버튼의 영화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그래서 그레이 레인보우 크리스 말로윈이란 장르명이 팀 버튼 영화를 잘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 고딕 캔디 초코 뱅글뱅글 판타지를 살펴보죠. 고딕은 말 그대로 고딕 양식이에요. 팀 버튼 영화에 나오는 건축물들에서 우리는 익히 고딕 양식을 관찰할 수 있죠. 캔디는 달달하고 초코는 씁쓸합니다. 이 둘을 합치면 달달 씁쓸해지는데 딱 팀 버튼 맛이죠. 그리고 뱅글뱅글은 그의 미장센의 디자인적 패턴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고딕 캔디 초코 뱅글뱅글 판타지. 역시 팀 버튼 장르를 잘 설명하는 문장이겠죠. 그리고 잔잔덜덜 훈훈 잔혹동화를 보죠. 팀 버튼의 영화 호흡과 카메라 워킹은 잔잔해요. 거칠게 몰아치지 않습니다. 팀 버튼은 역동적이기보다는 정적으로 대상을 묘사하고 관찰해요. 그래서 잔잔합니다.
그리고 팀 버튼의 분위기는 덜덜 떨리는 모양과도 닮았어요. 쿵쿵거리지 않죠? 덜덜 떨리죠. 또한 훈훈한 마음이 그의 영화를 보면 항상 느껴지죠. 마음이 따뜻해져서 훈훈합니다. 팀 버튼의 영화는 아이가 아니라 어른을 위한 잔혹 동화라고 그랬죠. 그래서 잔잔 덜덜 훈훈 잔혹 동화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심은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를 보겠습니다. 팀 버튼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의 어린 시절을 형상화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팀 버튼의 마음에 공감하고 공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팀 버튼의 심장이자 철학이기도 합니다. 중심은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 이러한 장르 덕분에 저는 팀 버튼을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하는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제가 정의 내린 팀 버튼 영화 장르명을 말해보면 이상한 나라의 크레이지 매드 피플, 그레이 레인보우 크리스 말로윈, 고디 캔디 초코 뱅글뱅글 판타지, 잔잔덜덜 훈훈 잔혹동화, 중심은 언제나 소수자와 약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어떠신가요? 기존에 공포니 로맨스니 코미디니 하는 장르 명칭이 담아낼 수 없는 많은 뉘앙스와 맥락들이 저의 이 장르 정의 속에 담겨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특히나 이러한 제가 새롭게 정의내는 장르명 자체가 팀 버튼의 색깔과 분위기가 딱 들어맞아요. 팀 버튼은 진지하거나 거만한 사람이 아니죠. 장난기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장르명도 팀 버튼이 좋아할 만하게 팀 버튼스럽게 지어본 것이에요. 이 장르명에 의거해서 팀 버튼 영화들을 본다면 당연히 모든 작품들에 별 5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자신의 장르를 너무나도 완벽하게 철저하게 구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왜 수많은 사람들의 평점을 신뢰하지 않는지, 심지어 평론가와 전문가들조차도 팀 버튼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했는지 여러분도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봅니다. 명심하세요. 어떤 영화든 자기 중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타자 중심적으로 봐야 합니다. 즉, 감독의 의도대로, 감독의 시선으로 봐야만 그 영화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부터 어떤 영화를 보시든지 그 감독만의 장르를 새롭게 정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거예요. 자, 사람이 그릇이 넓어진다는 건 바로 이럴 때 쓰는 말이겠죠. 보다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다는 건 타자를 온전히 이해하고 그 자체로 받아들일 때만이 가능합니다. 적어도 저는 오늘까지 총 17번에 걸쳐서 팀 버튼의 비평을 해오면서 팀 버튼을 조금은 이해한 것 같아요. 제 안에 팀 버튼을 사랑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감독을 비평하거나 평가했는데 만약 그 감독이 싫어지거나 미워진다면 여러분은 그 비평과 평가를 잘못한 것이겠죠. 누군가를 제대로 안다면, 정확하게 안다면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다크 섀도우 영화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습니다. 영화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언젠가 제가 팀 버튼이 영화를 만드는 궁극적 이유에 대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 이미지, 특정 장면을 보고 싶어서 영화를 만듭니다. 슬리피 할로우는 목 잘린 기사가 사람들 목을 자르는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 찍었다고 말했죠. 스위니 토드는 이발사가 사람들의 목을 그어 피가 분출하는 장면을 보고 싶어 찍은 것이죠. 팀 버튼만의 미학적 욕망이 그의 영화들에는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단 이 지점에서 윤리나 도덕 이렇게 운운하면 안 됩니다. 팀 버튼은 영화라는 매체의 특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팀 버튼이 누누이 강조하듯 그건 단지 잔혹 동화일 뿐이고 판타지일 뿐이에요. 현실이 아니에요. 영화를 보고 실제 사람 목이 잘려나간 것처럼 기겁하는 사람은
영화라는 매체 자체를 이해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일 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팀 버튼이 이번 영화를 만든 이유는 뱀파이어와 마녀가 보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조니 뎁 역시 그의 필모그래피를 보면 그가 얼마나 캐릭터 중심적인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조니 뎁은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그 해적 잭 스페로 역할을 해보고 싶었던 것이죠. 사정이 이러하니 조니 뎁과 팀 버튼은 서로 쿵짝이 잘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니 뎁은 뱀파이어를 연기하고 싶었을 뿐이고 팀 버튼은 뱀파이어를 찍고 싶었을 뿐이에요. 따라서 이 영화의 감상법은 스토리나 다른 어떤 부수적인 것들도 아닌 바로 이미지 자체를 즐기는 것입니다. 미술 작품을 감상하듯이 그 장면 자체를 눈으로 즐기면 돼요. 그래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예술적 영감이 떠오르고 예술적 흥분이 솟아납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 영화의 미장센적 포인트 지점은 어디일까요? 팀 버튼이 관객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자신이 너무나도 즐기고 싶었던 장면은 어디일까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우선 극 초반에 조세트는 그 연인이죠. 조세트가 절벽에서 뛰어내리고 바나바스 콜린스도 연이어 절벽에서 뛰어내립니다. 자살한 거죠.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는 검은 바위 위에 철퍽 소리가 나게 떨어져요. 그리고 콜린스는 뱀파이어가 되어 피눈물을 흘리며 되살아나 절규합니다. 팀 버튼은 바로 이 장면,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도 이 장면 자체로 그저 즐기시면 됩니다. 그리고 영화 중간에 나오는 뱀파이어 바나바스 콜린스와 마녀 안젤리크의 정사 씬도 압권이에요. 하나도 안 야합니다. 이 영화에서 비주얼적으로 가장 충격적인 장면 중 하나죠. 두 사람이 서로 격하게 요동치며 온 집안의 사물과 벽을 부수면서 관계를 맺는데 두 사람의 섹스에 대한 성욕을 극적이고 역동적으로 잘 묘사했어요. 음악도 신나게 잘 뽑았습니다. 팀 버튼은 이 장면을 연출하면서 무척이나 신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나오는 뱀파이어와 마녀의 결투씬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명장면입니다. 마녀의 몸이 도자기처럼 깨지면서도 죽지 않고 좀비처럼 일어나 싸우는 장면이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마녀의 마법으로 온 집안이 피를 흘려요. 집안의 장식물들이 생명체가 돼서 사람을 공격하죠. 딸은 늑대인간이 되어 공격하고 온 집안은 불바다가 되어버립니다. 데이빗의 물에 빠져 죽은 엄마는 유령이 되어 나타나서 마녀를 사자우로 날려버리죠. 모두가 집 밖으로 도망간 상황에서 마녀는 자신의 심장을 꺼내어 콜린스에게 주지만 이내 심장이 부서지죠. 이러한 시퀀스 장면 하나하나가 참신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팀 버튼은 제가 열거한 이런 명장면뿐만 아니라 영화 내에 존재하는 모든 장면들을 찍고 싶었던 것이 분명해요. 영화의 어느 지점에서 타임라인을 멈추고 바라봐도 구도와 색감, 질감이 절묘하게 아름다운 것을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자, 영화의 순서대로 한번 보도록 하죠. 빅토리아 윈터스는 가정교사로 어떤 고저택에 방문합니다. 빅토리아의 정체가 무엇인지, 고저택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한결같이 미스터리예요. 영화를 이끌고 가는 의문의 힘이 여기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영화가 재밌으려면 관객들이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의 의문, 즉 궁금증을 끊임없이 가지게 만들어야 합니다. 영화 초반을 이끌어가는 힘은 의문의 가정교사, 의문의 저택 사람들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겁니다. 팀 버튼의 캐릭터 구현 능력은 압도적으로 뛰어나서 캐릭터 자체의 신비스럽고 아름다운 비주얼만으로 관객의 눈길을 끌기에 충분해요. 캐스팅 또한 완벽해서 모든 인물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내뿜고 있습니다. 인물 감상하는 맛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자,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건 팀 버튼은
페미니스트라는 거죠. 가정교사 빅토리아를 면접하는 자리에서 집주인인 엘리자베스 콜린스는 질문을 합니다. 대통령 어떻게 생각해요? 뵌 적이 없어서요. 전쟁은? 전 TV 안 봐요. 남녀가 평등해야 할까요? 아니요. 그럼 남자를 못 휘어잡죠. 이렇게 대답하니까 엘리자베스는 빙긋 웃으며 나랑 잘 맞겠네요, 윈터스 양 이라고 답합니다. 팀 버튼은 확실히 여성의 편에 서 있죠. 여성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약자에 해당하죠. 특히 이 영화의 구도를 보면 실질적 권력자이자 집주인은 여자이고, 가정교사도 여자고, 마녀도 여자고, 의사도 여자고, 딸도 여자입니다. 이 모든 여성 주체들은 저마다 카리스마와 매력을 발산하며 주체적으로 행동해요. 어떤 여성도 수동적이거나 순정적이지 않습니다. 클로이 모레츠는 캐롤린 스토다드 역할을 맡았는데 식사 자리에서 남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음악을 틀고 느낌대로 춤을 춥니다. 한편 가정교사가 가르쳐야 할 대상인 꼬마아이 데이빗은 죽은 엄마를 느낀다고 하죠. 자기에게 죽은 엄마가 항상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자 가정교사 윈터스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우리하고는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일 뿐이야. 특별한 사람들은 그 존재를 느끼지.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 장면은 일종의 복선입니다. 사실 가정교사 윈터스는 어렸을 적에 유령이 눈에 자꾸 보인다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니까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져 어른이 될 때까지 갇혀 살아야만 했어요. 그랬던 그녀는 어느 날 정신병원을 탈출하죠. 탈출한 날 그녀는 가정교사 모집 광고를 보고 콜린스가의 저택에 찾아왔던 겁니다.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유령은 바나바스의 절벽으로 떨어져 죽은 연인 조세트였던 거죠. 이 가정교사 윈터스는 조세트가 환생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연인이 환생한 거죠. 윈터스가 어렸을 적부터 보았던 유령과 가정교사 모집 공고를 보고 대저택에 찾아온 것들은 모두 하나하나로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금 옛사랑 바나바스 콜린스를 찾기 위해 시간을 넘어서 바나바스에게로 조세트는 찾아온 겁니다. 두 사람은 결국 마지막에 절벽 위에서 첫 장면처럼 다시 떨어지고 윈터스는 뱀파이어 조세트로 되살아나죠. 결국 두 사람은 뱀파이어로 그 인연이 맺어지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 영화에서 가장 돋보이는 인물은 마녀 안젤리크 보우차드를 연기한 에바 그린입니다. 아마 에바 그린의 필모그래피 중에서 최고의 열연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압도적인 빌런 연기를 보여줘요. 마치 배트맨의 조커나 배트맨 리턴즈의 펭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카리스마입니다. 팀 버튼은 영웅이나 선한 역할보다 이렇듯 악역을 기가 막히게 잘 살려내는 감독입니다. 에바 그린은 나오는 매 장면마다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절정에 다다른 연기력을 뽐냅니다. 에바 그린은 정말 마녀 같아요. 사랑에 한맺힌 질투심의 화신이 된 역할을 잘 소화해내죠. 그녀가 등장하는 첫 장면에서 안젤리크는 바나바스와 관계를 맺다가 사랑의 안젤리크라고 말해달라고 바나바스에게 강요하죠. 그러자 바나바스는 정말 미안한데 거짓말하긴 싫다고 말하죠. 이때 마녀 에바 그린의 눈빛이 섬뜩하게 변합니다. 그러면서 마녀가 되어 저주를 외우죠. 바나바스가 관에서 탈출해 저택에 숨어 있는데 마녀 안젤리크는 당당하게 자신의 스포츠카를 타고 집에 방문해요. 그 대저택에. 그러니까 마녀 안젤리크는 200년 동안 죽지 않고 늘 다른 모습으로 마을 주민들에게 나타났던 거죠. 콜린스 가문이 일궈놓은 업적을 마녀 안젤리크는 모조리 뺏어서 마을을 독점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젤리크는 통조림 공장 사업을 하는 사장이 되어 바나바스 앞에 나타납니다. 바나바스는 단둘이 할 말이 있다고 말하고 안젤리크와 2층으로 가죠. 바나바스가 흥분해서 감히 내 집에 라고 하는데 안젤리크는 갑자기 달려들어서 바나바스에게 진한 키스를 합니다.
안젤리크는 아직도 바나바스를 열렬히 사랑하는 성욕의 화신이었던 거죠. 바나바스도 성욕에 약한 사람이라 키스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 둘의 관계는 애증의 관계인 것이죠. 안젤리크는 키스 직후에 정말 당신이네 라고 말합니다. 안젤리크는 여기서 우리 둘이 신나게 즐겼었잖아 이렇게 말하면서 활짝 비열하게 웃으며 피아노 건반을 엉덩이로 두드려요. 그리고 소파에 팔을 걸치며 앉으며 그리고 여기서 라고 말하죠. 관능적인 판무파탈의 이미지를 이보다 잘 표현하기도 어려울 겁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1970년대답게 팀 버튼은 자신의 취향도 적절하게 잘 녹여냈습니다. 바나바스는 한밤중 숲속 모닥불 앞에서 히피 청년들과 대화를 나눠요. 청년들이 얘기하죠. 베트남전의 좋은 점이 뭐게? 베트남전의 좋은 점은 명분 없는 전쟁이라 마지막 전쟁이 될 거란 거야. 그러자 사람들이 놀라면서 좋아하죠. 사람들은 마약을 돌려 피우며 계속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당연히 평화지. 모든 전쟁의 승자는 평화야. 이 대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당시 히피들은 반전 평화를 외쳤고 자유로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팀 버튼은 이들을 영화에 출연시킴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죠. 히피들의 대화에 바나바스가 끼어듭니다. 평화를 논하고 있군. 200년간 상자 속에 갇혀 있었는데 멀뚱멀뚱 깜깜한 허공을 바라보며 인간 본질에 대해 생각해봤지. 그래서 인간 본질이 다크 섀도우이죠. 하지만 결과는 좋았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났거든. 어떻게 구해야 환심 살지 모르겠어. 날 구식으로 볼까 걱정도 되고. 옛날엔 돈이나 양을 주면 됐는데 이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여자는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죠. 바나바스는 사랑이란 미안하단 말을 하지 않는 거야. 이런 소설의 한 구절도 인용합니다. 그리고 바나바스가 만찬을 열어야겠다고 하자 락에 심취해 있던 그 딸 캐롤린은 미러볼을 설치하고 앨리스 쿠퍼란 로커를 초대해야 한다고 바나바스에게 말해요. 콜린스의 저택은 흥겨운 록 파티가 열리는 무도회장이 됩니다. 이 또한 팀 버튼의 취향을 잘 보여주죠. 바나바스는 앨리스 쿠퍼란 이름만 보고 저렇게 못생긴 여자는 처음 본다고 말하죠. 원래 남잔데. 한편 의사 줄리아 호프먼을 연기한 헬레나 보넨 카터는 영원한 젊음을 위해 바나바스의 피를 뽑아서 자신의 몸에 수혈합니다. 이를 눈치챈 바나바스는 호프만 박사를 죽여서 바다에 던져버려요. 호프만 박사의 출연 분량이 짧아서 아쉽습니다. 마지막 엔딩 크레딧 올라가기 직전에 호프만 박사는 바닷속에서 눈을 뜨고 뱀파이어로 부활하죠. 이 영화에서 마음이 머물렀던 지점은 록파티를 열 때 빅토리아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고백하는 시퀀스입니다. 부모님은 날 병원에 보냈어요. 수치로 여겼죠. 당신들 딸이 남들과 다른 게 저주 걸린 거라고 난 다른 애들이 못 보는 걸 봤어요. 그땐 너무 외롭고 고통스러웠죠. 이 과거해상 장면에서 병원 의사는 빅토리아의 머리에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예전에는 미친 사람이라 판단되는 환자에게 전기 충격 요법이란 무식한 방법을 썼었죠. 이 불쌍한 아이는 그렇게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어른으로 성장한 겁니다. 단지 따뜻한 햇살을 느끼고 싶어서 어느 비 오는 날 옷가지를 엮어 창문으로 탈출하죠. 그렇게 탈출한 날 가정교사를 구하는 공고를 신문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스를 만나서 사랑에 빠지고 너무나도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할 때도 저는 미쳤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저는 빅토리아를 보면서 과연 미쳤다는 게 뭔지, 누가 진짜 미친 건지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죠. 멀쩡한 아이를 단지 유령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정신병원에 감금한 부모님과 아이를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무자비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의사들이 진짜 미친 것 아닌가. 이 영화는 이렇듯 유령을 본다는 이유만으로 미친년 취급당하는 아이와 성욕에 굶주리고 질투심에 눈이 먼 마녀, 200년 전 시대에 아직도 갇혀 사는 성욕에 굶주린
뱀파이어, 바나바스, 이런 루저들, 정신 이상자들, 이상한 사람들이 팀 버튼의 다른 영화들처럼 나옵니다. 저는 팀 버튼이 자신의 영화를 통해 우리 시대의 약자와 소수자를 끊임없이 돌아보게 해준다고 생각해요. 장애인, 정신병자, 특이하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그의 영화에선 항상 주인공이었습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도 인상적인데요. 마녀 안젤리카가 바닥으로 떨어진 샹들리에 매달려 있어요. 그 앞에서 바나바스는 말합니다. 넌 내 사랑을 원한 게 아니야. 날 소유하길 원했지. 아니야, 사랑해 바나바스. 너라는 여잔 몰라. 사랑을 몰라. 그게 너에게 내린 저주지. 안젤리카는 금이 간 얼굴로 울면서 자신의 깨어진 몸에 손을 넣어 심장을 꺼냅니다. 바나바스에게 주죠. 하지만 이내 심장은 유리처럼 깨어져 산산조각 나고 맙니다. 마녀 안젤리카는 마치 인형처럼 속이 텅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녀의 몸은 유리처럼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안젤리카는 사람이 아니라 인형처럼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던 거죠. 금이 가고 깨어져 버린 안젤리카의 몸과 산산조각난 심장을 보며 참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누군가를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게 아님을, 너무 소유욕에 불타거나 성욕에 집착하게 되면 껍데기만 남은 마녀 안젤리카처럼 되어버림을 이 영화를 통해 실감할 수 있었죠. 사랑은 모든 영화들의 영원한 주제이기도 하죠. 이 영화의 제목과도 같은 다크 섀도우는 인간 본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본질을 이 영화는 마녀와 뱀파이어와 늑대인간과 유령을 통해 인간 아닌 존재들을 통해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저의 그 다크 섀도우에 대한 감상이자 평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